네, 미국의 물가지표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셨을 듯합니다.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이번에는 물가지표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목표는 고용과 물가 둔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PI 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9월 달에 인상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미증시는 물론이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발표된 지표를 보게 된다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전월 대비는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근원 CPI가 지속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상승률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에너지와 휘발유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하락의 폭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게 다소 아쉽고요. 주거비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의료 서비스가 6월의 하락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주거비가 전체 상승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적이었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근원 CPI가 물가 둔화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을 했고요.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번 헤드라인의 반등에 대해서 물가 재가속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와 휘발유 가격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 하락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물가가 5%가량 떨어졌고 휘발유도 9%가량 급감을 했었는데 이 폭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 자체가 하락폭이 축소가 된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요, 이번에 물가 지표를 보고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인상 둔화의 가능성에 조금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가 발표된 뒤에 9월의 동결 확률이요, 일주일 전에는 45%였는데 58%로 증가했고요.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50%를 웃돌았었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48%까지 감소했고 이번에 CPI가 발표된 뒤에는 40%까지 인상 확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고용 둔화에다가 CPI가 예상치가 부합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 많이 낮아졌고요. 그러면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올해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이 끝이 아니라는 건데 10월 인상 확률도 역시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2월 인상 확률도 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인상을 야기할 만한 그런 변동성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헤드라인 CPI가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좀 주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금리가 여전히 불안하죠. 미국의 10년물 입찰 낙찰 금리가 4.6%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연준의 동결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들의 완전한 수혜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건데요. 칩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칩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와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이 새로운 물가 변수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게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칩 상승과 함께 삼성과 하이닉스는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은 실적을 여전히 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누고 있고요. 특히나 양사 합해서 300조 원이 넘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지금 최대 200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보다 훨씬 더 높아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발표했는데 3분기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을 돌려주는지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환원이 왜 주가를 이렇게 부양시킬까요? 반도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현금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보다 쌓아놓은 현금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기업들이 캐펙스에 투자를 하고도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사주 매입의 여력의 증가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게 된다면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EPS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남은 현금을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환원을 하는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만 있더라도 나에게 현금을 돌려준다. 이러한 매력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사이클이 주기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사이클이 언제 하락하고 올라가느냐에 대해 시장이 주목했다면 이제는 이 막대한 이익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시장의 시각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SK 하이닉스 지금 최태원 회장과 젠스랑 CEO의 만남에 대해 시장은 또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7일 날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지금 펩 착공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금이 8억 달러 정도이고요. 우리 돈으로 추산했을 때 5조 이상의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는 펩 착공이 진행이 되는 건데 내후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광노정 사장은 물론이고요. 최태원 회장과 젠스랑 CEO가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추가 메모리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오고 갈지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 부하 전용 요금제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혜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부하 전용 요금제란 데이터 센터와 같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고객들에게 일반 고객과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핵심 장치는 장기 계약과 그리고 중도 해지 수수료 담보 제공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망 투자비 부담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수요처에게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전용 요금제가 확산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전국의 약 60%가량이 지금 전용 요금제를 채택을 하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유틸리티 투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가 되게 되고 기업들이 유틸리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리드 타임이 3년에서 4년이고요. 생산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수혜 관련된 기업으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고부가 선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이슈는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었죠. 코스닥의 관리 종목이 무더기로 지정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30개 종목이 신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기준을 보게 됐을 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동전 주거나 코스피 시가총액이 30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총은 200억 원 미만이 되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되게 됩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나서 90거래일 동안 지금 관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관찰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지금 45거래 이상 기준을 미충족하게 됐을 때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가주와 초소형주에 대한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코스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원 미만의 동전주는 코스피가 3개, 코스닥이 21개였고요. 시가총액 기준 미달이 코스피 5개, 코스닥 4개였는데 이게 동시에 해당되는 기업이 3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보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새롭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정기 변경이 31일 날 진행되게 되죠. 지금 편입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이고요. 편출 종목으로 4종목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에는요, 편입을 통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편출 종목으로 인해서 매도 충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종목이 편출됐을 때 이제 패시브 자금이 얼마큼 빠질지에 대한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31일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11월에 편입 후보군을 보게 된다면 총 6종목이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 중에서 3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펀더멘털과 지수 편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이 3개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MSCI 정기 변경 앞에 이 편입되는 종목들은 선반영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LG 이노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전략을 새롭게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섹터와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시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단의 움직임도 어제에서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장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과도하게 나타났는데 펀더멘털 대비 너무나도 과도한 주가 조정이 나타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8월과 9월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기대감이 장비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과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언급을 했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장기 계약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죠. 대신증권 역시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클라우드 업체 중심의 장기 계약이 이제는 자동차, AI 업체 그리고 서버 업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선수금,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장기 계약이 가격의 상단을 막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오히려 상단을 열어두고 하단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밴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계약 역시나 점점 더 연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더 높여줄 것이고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HBM 스펙 하향에 대해서도 최근 시장에서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칩을 조금 하향하더라도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메모리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꺾이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내년까지 열어두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면서 8월 중순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줄 거고 약속의 9월에 찾아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수요 서프라이즈를 확인할 시점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시장을 받쳐줬던 대표적인 섹터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라는 DB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조정장, 그러니까 7월과 8월 초까지 시장의 급등락이 이어졌을 때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을 좀 확인했던 순간이었는 듯합니다. 6월 고점 이후에 은행지수는 6%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하락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37%포인트가량 아웃퍼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2분기 은행 4대 금융지주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합산 순이익을 보게 됐을 때 6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11% 두 자릿대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본 여력도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보통 주가의 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 두 자릿대를 좀 지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4사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은행주의 평균 주주 환원율, 수익률 자체가 6%를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 정책이라던가 환원율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DB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탑픽 종목으로는 KB금융과 의리금융을 선택을 했고요. KB금융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의 최강인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우리금융은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주가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력도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갭 축소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으니까요. 은행주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죠. 네, 세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증권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본업의 회복이 가져온 반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분기 순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스페이스X의 평가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증권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브로커러지는 물론이고 퇴직연금의 잔고도 80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운용 손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7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2분기에 좋았던 스페이스X에 대한 실적은 3분기에는 평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한 8천억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라던가 환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은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주환원과 글로벌 사업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지속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이뤄내고 있고 글로벌 단일 NTS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사업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거래 대금은 조금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갔을 때 거래 대금이 증가했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7월에 거래 대금이 100조가량이었다면 8월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TF의 규제로 인해서 3분기와 4분기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3, 4분기의 실적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의견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클마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나증권도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 모습이었고 오늘의 주가 분위기도 긍정적인데요. ODM 역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선케어의 매출 증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선케어 매출이 기초 화장품 매출의 확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대형 고객사의 ODM 확대 가능성 속에서 글로벌 럭셔리 기초 화장품까지도 기업들이 믿고 맡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과 밸류가 동시에 리레이팅되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앞으로 더 있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 속에서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빠지고 있는 JYP 엔터입니다. SK증권에서는 가지마라는 리포트에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매수 의견은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41%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스트레이키즈가 끌고 나가고 있고 스트레이키즈가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올해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스트레이키즈가 군입대에 들어가고 트와이스가 재계약을 선택을 하거나 활동에 대한 주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조금 악재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JYP 엔터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결국에는 이게 목표 주가 하향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터 주들의 부진한 이유 실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죠.